자, 철학 역사를 만나다 우리 하랑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철학에는 되게 차이가 큰데, 어느 쪽이 좀 더 설득력, 자기의 그런 철학과 좀 더 맞는 것 같은지, 이상 좀 말해줘. 해결. 어, 나 질문이 잘 안 들려서 한 번만 어, 그, 아리스토텔레스랑 플라톤의 그런 철학에서 어느 쪽이 좀 더 약간, 나는 일단 이 두 사람 이야기를 읽으면서 딱히 뭔가 나에게 더 잘 맞다 이런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일단 읽으면서 뭔가 내가 배웠던 역사랑 되게 잘 융합이 됐다 이런 느낌만 받았었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걸 생각을 해 본다면, 어,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조금 더 뭔가 약간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약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전에도 느꼈고 이 책을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되게 현실적이었고 또 현실을 인정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물론 내가 현실적인 사람, 그렇게 현실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게 세상을 이끌어 갈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선택할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나는 되게 논리적이지 않으면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되게 기본적으로 논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수긍을 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의견이 좀더 그, 어, 좀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있어. 어, 하랑이. 그러면 하랑이의 말을 들으면 뉘앙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적 설명을 하는데 플라톤은 그에 비해서 별로 논리적이지 않다.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는 걸로 쌤이 받아들여지거든. 그 플라톤이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야? 플라톤은 되게 이데아라는 되게 이상적인 그런 거를 그리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상적인 것보다 현실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논리와 관련된 가치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기본적으로 그거를 좀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했기 때문에 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더 귀에 들어왔어요. 하경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의 차이를 어떻게 하경이는 이해하고 있어? 어, 약간 플라톤을 보자면 뭔가 이데아라는 이상적인 국가를 생각을 한 것 같다면 이제 그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뭔가 현실을 인정하는 면이 있다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아까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선택을 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긴 하지만 사실 현대 사회만 생각을 해보자면 둘이 잘 융합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현실만 추구하는 것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많은 뭔가 성장의 가능성을 늦출 수 있고 또 너무 이상적인 국가만 추구하는 것도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있어서 그런 면에서 두 개가 잘 융합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 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가 어떤 관계야? 스승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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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먼저 1장에서 이제 플라톤의 이상국가가 나오고 2장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플라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플라톤의 그 철학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했던 이데아 이데.
하랑이 이데아가 뭐야? 플라톤이 그 생각한 그런 이상적인 사회, 음, 스파르타를 닮은 그런 이상적인 사회. 음. 이데아가 그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음, 이데아.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선생님이 보기에는 플라톤의 이데아는 하나님이야, 그냥. 음, 선생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한 거. 이건 선생님의 해석이야. 플라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가 있고, 우리의 현실 세계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그 이데아를 음, 모방, 음, 모방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 세계를 구현해 가는 삶,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기본 배경이 뭐냐면,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 그래. 하경이, 이 책의 특징이 뭐야? 이 책 저자 선생님이, 내가 처음에 아까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 책의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했는데, 하경이가 봤을 때 이 책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해? 일반 다른 철학책과 다른 점이. 약간 다른 철학책은 그냥 이 철학을 설명할 때 이건 어떤 사람이 만들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로 끝나는 반면에 이 책은 이 철학은 이 시대에 나왔고 이 시대에 이 철학이 맞았던 이유 또는 이게 이 시대에 이 철학이 발생된 이유랑 그리고 이 철학을 만든 사람이 그 역사 시대를 거쳐가면서 그 철학을 만드는 변화 과정이 나와 있어서 철학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에 관련된 역사가 약간 융합돼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 지금 하경이가 좀 정확하게 이 책의 컨셉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러한 철학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철학자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그 나름의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역사가 요구해서 그러한 철학이 나왔고 또 반대로 그러한 철학이 그 역사를 변화시켰고 이끌었고 그렇다면 플라톤이 왜 이러한 철학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저자는 커다랗게 두 가지 요인을 설명하고 있어. 뭐를 설명하고 있어? 두 가지 요인 들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보기에 왜 플라톤이 그런 이데아를 얘기할 음, 수밖에 없었나? 이상국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말한 대로 스파르타를 오히려 플라톤은 좋은 모델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나? 그 부분에 영향을 끼친 게 뭐냐라는 거지. 책 22쪽에 22쪽, 23쪽 보면은 뭘 얘기하고 있어? 스파르타와 아테네 차이. 응? 스파르타랑 응. 아테네의 뭔가 차이와 역사 같은. 자, 그래서 그렇지. 22쪽의 넷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404년 고대 그리스 최고의 문명국가였던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항복하고 만다. 아테네를 무릎 꿇게 만든 스파르타는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리스와 한참 떨어진 우리들에게서조차 스파르타식이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는 도시국가이다. 그만큼 고대 그리스의 수많은 폴리스 중에서 스파르타는 아주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었다. 거기까지. 자, 이 누구야? 이 플라톤은 어디 사람이야? 아테네. 아테네 사람. 그런데 자기의 아테네가 누구에게? 스파르타. 스파르타에게 망한 거야. 음, 어? 그러면서 플라톤의 고민은 왜 우리는 뭐 했을까? 음, 망했을까? 스파르타는 왜 우리를 이겼을까? 이 부분이 플라톤의 고민이었다고 지금 이 저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23쪽에 아홉째 줄. 거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23쪽에 아홉째 줄. 아, 너, 제가 이국으로 사가지고 아, 좀 달라. 이국이야. 그래, 그래. 그럼 하경이 읽어. 23쪽에 아홉째 줄. 다수결로. 네. 23쪽 아홉째 줄. 다수결로. 아, 다수결로 죄의 유무를 가리던 아테네의 법정의 재판관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서도 소일거리 삼아 참가 수당을 타려는 노인들로 채워졌고, 모든 성인 남자가 참여하는 민회, 최고 결정권을 지니고 있던 아테네의 시민기구에서는 조금이라도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정책은 반대했다. 또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정치가보다 사탕발림과 화려한 말솜씨로 대중을 속이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곤 했다. 아, 거기까지. 그래서 그 결과로 자기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그 아테네 법정에서 어떻게 돼? 독배를 마셔요. 어, 유죄 판결을 받아갖고 사형해가지고 독배를 결국 마시게 되지. 그게 이 책에서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이 책에서는 그 원인이 뭐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 아테네가 멸망한 원인,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가 죽인 그 원인의 그 근저에 뭐가 데려다 붙다고 생각한 거야? 그 천민족 민주주의. 어, 민주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민주정치를 소크라테스는 무슨 정치라고 그러냐면 중우 정치라고 해요. 중우 정치. 중우 정치가 뭐야? 되게 멍청한 사람들이 그런 음. 저는 거. 중이 대중할 때 대중. 대중이란 뜻이야. 무리중자야, 무리중자. 우가 우둔한 사람, 어리석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야. 어리석은 대중들이, 어리석은 무리들이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러한 정책. 그 중우 정치 때문에 결국은 고대 그리스가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아테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민주정치를 하지 않았던 스파르타가 오히려 뭐였다는 거야?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본 거야. 또 현명한 재판관이 재판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다수의 시민들이 그냥 이렇게 제비뽑기 갖고 모여서 그 배심원 해가지고 판결 내는 어떤 그런 제도 속에서 어? 현혹돼 가지고 나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한 거지. 그러면서 이 플라톤이 그럼 그 대안으로 내세운 게 뭐야? 그, 29쪽. 음. 자, 플라톤의 이상극과 스파르타. 거기 그래서 이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국 아테네의 쇠락과 부패를 직접 목격한 플라톤이 국가에서 그린 이상사회는 왠지 스파르타의 모습을 닮아 있는 듯하다. 플라톤에 따르면 국가의 계급은 생산자, 농민 등 수호자, 군인, 통치자, 철인왕로 나뉜다. 교육은 이 가운데 수호자, 곧 사회 주도층인 군인을 양성하는 데 집중된다. 이들의 선발과 교육 과정은 스파르타에서처럼 출생과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음악과 체육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그리고 수호자 중에서 뛰어난 자가 통치자가 된다. 검역과 절제를 몸에 익히고 참된 지혜를 갖춘 철학자를 양성하고 그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그리는 유토피아. 이상국가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 계급은 각각 절제, 용기, 지혜의 덕을 이루며 국가는 정의롭게 된다. 쉽게 말하면 생산자는 절제의 덕, 수호자는 용기의 덕,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잘 구현하여 개인과 사회가 온전히 제 기능을 다하게 되면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자, 거기까지. 그렇지. 바로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이른바 철인 정치래요. 철인. 그 철이 뭐야? 우리가 철인하면 두 가지 생각해. 하나는 뭐? 저 사람은 철인이다 그러면
하랑이 뭐? 음, 되게, 어, 사상이나 이런 게 되게 간단하게 그런 사상을 뿌리지고 살아?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음. 혹시 스포츠 중에 철인 3종 경기를 해봤어? 네네. 철인 3종 경기의 철인은 뭐야? 그, 그 사람? 어? 고지의 사람? 파워풀한 사람, 강인한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갖고 뭐 거기 뭐 마라톤도 막 뛰고 뭐 수영도 막 하고 사이클링도 하고 해서 아주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철인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의 철은 철학할 때 철이. 그 앞에 아까 그 신체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이 아니라 철학할 때 철이냐. 즉 아주 뛰어난 인격과 훈련된 체계화된 그런 사람이 통치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을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고 수호자, 군인들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고 생산자가 있고. 그래서 머리가 하는 일이 있고 가슴이 하는 일이 있고 손발이 하는 일이 있다.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머리가 바로 요 통치자, 철인에 해당되는 거고 가슴 요 분이 용기를 갖고 있는 어, 무사, 군인들이 얘기하는 거고 손발이 바로 노동자, 농민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각자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잘할 때 이 사회가 좋은 사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는 원래 그런 거였어? 이렇게 계급이 있는 거야? 계급이 아니고 뭐였다는 거야? 원래 고대 아테네 어?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잖아. 그래서 관직이나 이런 것도 추첨해갖고 뽑아서 그거 한단 말이야. 배심원 재판도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사법고시 봐가지고 그러니까 로스쿨 나와가지고 훈련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판사를 하잖아. 근데 그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냥 모여가지고 추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했다는 얘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플라톤은 중우다 중우.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똑똑한 재판관이 재판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플라톤의 이른바 엘리트주의, 엘리트주의. 자, 그런데 이런 플라톤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과 오늘날 우리들의 정치에도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어때? 비슷해요. 비슷해? 오늘날 우리들의 정치가 엘리트주의? 우리나라는 그래도 엘리트주의를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얘기를 좀 방향을 좀 잘못된 것 같아.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나라 섞여 있어. 근데 우리나라 어쨌든 기본적인 정치제도는 이런 철인 정치인 거야? 우리나라가 철인 정치야? 음, 아니잖아. 민주주의잖아,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단 말이야. 네. 그런데 플라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이 모여봐서 얘기해봤자 어리석은 결정밖에 못 내린다는 게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집단 지성이라고 말해. 즉,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리석을 수 있지만 그들이 모여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면 집단 지성의 힘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게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 그 대중들이 모였을 때 중후, 어리석은 결정으로 가는 것들도 역사적 사실이야. 하지만 그들이 또 뭐야? 집단 지성으로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지. 그 양면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늘 대중이 옳았다는 것도 없고 늘 대중이 뭐야? 어리석은 것도 없었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어떤 때는 어리석은 쪽으로 가고 어떤 때는 올바른 쪽으로 가느냐? 그 차이가 뭐냐? 그것들을 사실은 또 우리가 누군가가 또 이제 규명해내려고 애를 쓰겠지. 자, 어쨌든 플라톤은 바로 그러한 지점에 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어떤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이상국가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반면 플라톤의 제자였던 누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철인 정치가 아니라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랑이 어떤 정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민주주의, 응?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어? 민주주의는 아니고, 중용? 중용의 주장 뭐라고? 있었어요. 중용의 주장 있었어요. 중, 용, 중용 정치, 그렇지. 중용 정치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 중용 정치라는 게 뭐야? 양극단이 아니라 음, 중간에서, 그렇지. 양극단이 아니라 중간을 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43쪽에 나옵니다. 43쪽에 세 번째 분단, 하경이가 읽어주겠습니다. 한 마리 제비가 봄을 몰고 오진 않는다라는 그 챕터의 세 번째 분단이 하랑아. 자, 하경이가 이거 찾았으면 읽어줄까? 그는 인간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무엇이 진정 행복해지는 길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대안적 방법을 가르쳤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없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라. 곧 중용을 취하라는 이야기다. 행복한 삶은 쾌락과 도덕 사이의 균형을 취하는 데서 얻어진다. 예를 들어, 용기 있는 행동은 무모와 비겁을 피하는 데서 나오고, 절제 있는 생활은 낭비와 인색을 피하면 이룰 수 있다. 어, 그런 점에서 아까 지금 하랑이가 말했던 그 중용 정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 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런 생각인 것도 볼 수가 있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계속, 하경. 음. 또한 중용의 길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용을 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강조하는 데 썼던 말이다. 자, 거기까지. 중용이라는 것들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매번 뭐 한다? 달라진다. 왜냐하면 가운데라고 하는 것들이 늘 그 가운데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가운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왜 그 가운데가 왔다 갔다 할까? 아, 중용이면 중용 기름이 딱 이게 정해져 있는 건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고. 음, 상황이 좀 달라서, 아? 상황. 상황이 왜? 그러니까, 좀, 음, 상황이 좀, 도덕에 좀 더 가까워야 될 때도 있고, 음. 그리고, 음, 음, 다른, 어, 다른 쪽에 좀 더 가까워야 될 때도 있고, 쾌락 같은 음. 경우에 가까워야 될 때도 있어서. 자, 그렇지. 뭐 쉽게 설명하면 어 그냥 그 뭐라 해야 되나? 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 한 500만 원 월급 한 500만 원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중간 정도 돼. 음, 그래서 돈 뭐 더 많이 벌려고 애쓰지도 말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돈 더 많이 벌려고 애쓰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가난하게 난 돈 없어도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 500만 원 벌면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그게 2024년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스위스에 갔어. 그러면 500만 원 버는 거는 하층이야. 음. 스위스의 어떤 저기가 높기 때문에. 1인당 GDP가 높기 때문에. 그럼 스위스에 가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그게 이제 중간이 되는 거야. 근데 저기 여러분들이 어디 저기 뭐야 캄보디아에 갔어. 그러면 500만 원이면 아주 상층이야. 음. 거기 가면 한 200만 원만 벌어도 중간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즉 전체 값이 뭐하기 때문에 달라지.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전체 값에 따라서 중앙값도 중앙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늘 뭐 한다는 거야? 달라지. 변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중용은 태도야, 태도. 방법이야. 고정된 점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하랑이가 설명을 잘했지.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는 것도 나쁜 놈들 사이에 있으면 조금만 착해도 뭐해? 착한 거야. 근데 내가 착한 게 어디에 있으면 엄청 착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내가 착한 게 뭐 한 게 아니야? 특별한 착한 게. 게 아니라는 거야. 음. 오히려 나쁜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 중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매번 달라진다고 하는 것들은 구체적인 상황이 뭐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늘 잘 알아차리는 어떤 그런 태도들. 이런 부분들이 플라톤에게서는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 44쪽, 45쪽 정치제도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아까 플라톤은 엘리트 정치, 철인에 관한 어떤 그런 정치를 지향했다는 거야. 그런데 중산 정치, 아테네 웰빙족이라고 되어 있는 그 챕터의 하나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거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는 뭘 얘기했던 거야? 민주주의, 응? 민주주의요. 민주주의? 민주주의. 그래? 민주주의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하나의 극단으로 본 거야. 음. 그 민주주의가 그 플라톤이 말했던 중우 정치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로 가면 그게 중용은 아닌 거지. 45쪽에 둘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중간에서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찾았다. 민주주의의 최악은 어리석은 대중이 수를 앞세워 정치판을 온통 엉망으로 만드는 중우 정치이다. 실제로 아테네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대중이란 적어도 생계 문제에서 벗어나 초연하게 무엇이 올바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곧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는 이들 중산층이 통치하는 중산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렇지. 무조건 자, 네. 그러면 아까 하랑이가 말했던 민주정치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산정치의 차이는 뭐야? 그 대중이 아니라 중간층의 그런 의견 부여를. 그래서 민주정치는 모든 사람에게 2등 1표를 주는 거잖아. 지금 현재 우리의 민주정치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중에서 뭘 배제하자는 거야? 하층들은 배제하자는 거야. 그리고 중간층의 얘기를 기본으로 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 뭐지? 그 피겨스케이팅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심사위원들이 채점하거든? 그 최하점이랑 심사위원들이 최고점 해서 그렇지 5명이 심사할 때 지금 하경에 봤는데 최고점과 최하점을 빼. 그 나머지 사람들을 가지고서 점수를 낸다는 거야.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왜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은 그렇게 심사를 하겠냐라는 거야. 왜 그런 시스템을 적용했겠냐라는 거지. 그런 제도를 만들었겠는지. 그게 사실은 여기 보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런 생각과 닮아 있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 역시 그렇다면 이러한 중산 정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런 중산 정치의 그런 방향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아까 플라톤이 말했던 철인 정치, 엘리트 중심의 정치로 가야 하느냐.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치 형태는 또 다른 정치 형태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런 정치 형태가 결정되는 데에는 그 사회의 어떤 그 나름의 맥락과 상황이라는 것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들.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잘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 자, 그래서 이거 꼭 정치에도뿐만 아니라 하경이하고 하랑이가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 그래서 철인, 엘리트 중심으로 갈 것인 건가? 그래서 그런 말 알아?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음, 라는 말 들어봤어? 그 얘기는 뭘 강조하고 있는 거야? 엘리트가 정치해야 돼. 그렇지. 똑똑한 천재와 천재교육, 영재교육을 했다는 거야. 그 천재 하나가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천재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 천재를 기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우리 어떤 교육 시스템이.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천재가 10만 명분을 먹는다라고 표현해. 그건 무슨 말이야? 통계가 독식한다. 음, 승자 독식.
천재적인 상위 0.1%가 뭐 지구 전체의 자원의 뭐 수십 프로를 자기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위 0.1%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 갖고 있는 거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 음,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천재 한 명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그 이야기에는 천재 한 명의 어떤 그런 성과, 노력으로 인해서 발전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수십만 명에게 혜택을 줘서 그 업그레이드 되는 수십만 명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상으로 내세우면서 그러니 천재 한 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만 말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천재 한 명이 10만 명분을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데 그 결과가 아까 말한 대로 10만 명이 천재 한 명의 어떤 그런 발상이 10만 명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천재 한 명이 뭐 하더란 거야? 다 가져버 승자독식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10만 명이 굳이 천재 한 명을 이렇게 몰아주고 지지해줄 필요가 없어요. 있냐는 얘기야. 그래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 누가 너 먼저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이 먼저 뭐 해서 치고 나가야 그래야 이 열 명도 뭐 할 거 아니냐? 함께 갈 거 아니냐? 따라갈 거 아니냐? 계속 열 명에 계속 맞춰가다가는 이른바 하향 평준. 그게 중우정치. 바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지들끼리 좋다고 낄낄거리는 거 뭐 하는 거냐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누군가가 치고 나가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이거를 우리 현실에 놓고 보면. 그런 점을 봤을 때 하랑이나 하경이는 뭐에도 가깝냐는 얘기예요. 열 명이 한 사람이 열 걸음 가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 아까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진취적인 뭐 진취적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쪽에 더 많이 호감이 가는 건지 뭐 둘 다 상황에 따라 옳아 보여. 근데 어쨌든 자기한테 더 끌리고 자기가 더 이렇게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그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른바 난 플라톤의 이상주의 국가로 엘리트 정치론에 더 끌리는 건지 아니면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쌤 지금 말하는 것도 아니지 사실은 그런 좀 중산층 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끌리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자, 하랑이 하나 했고 또 할 거야 아니면 다 한 거야? 했어요. 다 했어? 하경이 네. 어,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이 책에 각각의 챕터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는데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랑이. 사실 나는 좀 인상 깊다기보다 아니, 원래 아니긴 했는데 좀 원래부터 좀 약간 알고 있었고 챕터 18의 실존주의 이쪽에 나는 원래 좀 끼는 편이었던 것 같아. 어, 내가 봤던 그 작품이 알베르 카뮈 이방인이라고 사실 실존주의보다는 좀 다른 쪽에 가깝긴 한데 그래도 실존주의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이게 재밌었던 생각이 들었어. 어, 나는 두 가지가 인상 깊었는데, 첫 번째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는 아테네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프랑스 혁명 나오는 게 자유와 평등으로 치는 인류의 성인식이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둘 다 인상 깊었던 이유는 비슷한데,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데, 과목 중에서 그 역사 배울 때 특히 재밌게 어, 외웠었던 부분들이 두 가지여서 인상이 깊었고, 일단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랑스 혁명은
그냥 평등, 자유, 박애 이런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한 건 줄 알았는데 거기에 미친 철학이 있었다는 것이 인상이 깊었고 또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역사를 배울 때 우리가 현재 민주주의에 따라가고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약간 늘 역사에서도 그렇고 민주주의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한다고 할 수도 있고 좀 나쁘게 말하면 과하게 미화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역사를 배우든 그냥 아테네는 뭐 최초의 민주 정치를 했고 어떤 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된 국가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약간 표현을 하는데 또 이번 책을 읽으면서 근데 우리가 현재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좋게 표현하는 면이 있는데, 하지만 과연 진짜 민주주의만이 답일까? 민주주의를 실현한 아테네가 답이었을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우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서 이 두 챕터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네, 지금 하경이 하랑이가 얘기한 것부터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랑이가 이미 이제 기존에 실존주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랑이가 생각하고 있는 실존주의는 뭐야? 사실 저는 그 실존주의에 대해서 이강인의 그 허무주의에 대해서 좀 공부했는데 음, 알베르 카미가 음, 실존주의였다라고 해서 저는 좀 관심만 있었고 잘은 몰라요. 음. 허무주의? 허무주의는 왜? 허무주의가 왜 관심 있어? 큰일이네. 제 어, 철학이랑 되게 제가 원래 생각하는 철학이랑 되게 비슷해서 관심이 갔어요. 하랑이가 원래 생각하는 철학의 그 내용이 뭐야? 궁금하네. 그냥 그러니까 허무주의랑 거의 비슷한데 음, 그냥 사람은 그냥 인간으로 인간의 관념으로 된 그저 그냥 약속된 그런 허상이 뭔가일 뿐이고 사실 세상에 사실 우리가 도덕적이라는 관념은 사실 그냥 인간이 정한 것뿐이지 사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철학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 있어. 다 그냥 인간들이 그냥 이렇게 지어내갖고 그냥 뻘짓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 거기다 목매고 살 필요 없다. 아니요, 라는 생각들. 기본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규율을 그 인간 사회에서 거기서 좀 같이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하랑이 그 얘기 잠깐 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뭘 만드는 거다 이른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만드는 허위 관념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 대해서 막 진리성을 부여하고 막 그럴 필요 없다. 네. 그게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 하랑이 쉽게 말하면. 네. 반면에 아까 하랑이 생각하고 있는 정반대되는 게 플라톤인 거지. 플라톤은 뭐가 있다는 거야? 이데아. 인정. 절대 진리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하랑이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 그냥 음, 왜 이런 게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일단 그런 쪽이 결론을 내린 그리고 허무주의를 좀 조사하면서 좀 더 확신을 갖게 된 그런 확신보다는 좀 정리를 해서 좀 체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 책 저자에 따르면, 이 안광복 선생님에 따르면, 이런 사상이 태어난 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나름의 그 역사적 배경이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끼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심도 뭐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종합이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하랑이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내 사고의 지점이 왜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건가? 이 지점이 오르게 된 그런 그 배경이 도대체 무언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하랑이의 뭐 자발적 선택, 자유의지에 의한 결과인 건가? 아니면 하랑이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여건이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 하랑이 결국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은 그래서 하랑이가 뭐 허무주의에 관심 있다 그쪽으로 생각이 든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세상이 이해가 되는가? 그리고 아까 하랑이가 살아야 하니까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는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보편화될 수 있는 건가? 그 보편화라는 건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 하나가 지금 현재 모두가 다 하랑이와 같은 생각을 해도 괜찮은가? 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하랑이와 같은 생각이 앞으로도 계속되어도 괜찮은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하랑이가 한번 스스로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답을 찾아보는 것들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하경이는 하랑이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 지금 하랑 어, 얘기했던 뭐 주의 실존주의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그 챕터를 읽으면서 그 실존주의랑 혐오주의 이런 챕터를 읽으면서 약간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음, 약간 제가 그렇게 관심이 있던 것 약간 철학도 아니었고 또 제가 다른 뭐 있게 읽었던 챕터들은 다 제가 좋아하는 역사가 있어서 더 재밌게 읽은 것 같은데 여긴 제가 뭔가 그렇게 인상 깊게 읽었던 역사가 없어서 별로 생각은 없었는데 하랑이의 생각을 듣고 지금 그냥 약간 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을 드는 건 사실인데 사실 이 챕터 읽으면서 뭔가 많은 생각을 하진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실존주의에 대해서 하랑이 아직 책을 읽지 못했지만 나중에 읽으면 확인해보고 그 부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236쪽인 거예요. 하경이 책으로는. 네. 그리고 하랑이가 이제 신합해선 단독자 해결에 맞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실존주의의 출현에 대해서 이 저자는 그 전에 해겔, 독일의 철학자 해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독일의 철학자 헤겔로 인해서 그 앞부분에 보면 이 사람은 심지어는 이런 히틀러의 어? 음, 나치즘 이런 것들이 헤겔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헤겔의 어떤 그런 철학으로 정당화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과학,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게 이제 이른바 논리 실증주의라는 것들이 나와. 어? 그러면서 그 철학에서 다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른바 명제라고 그러는데 명제가 될 수 있는 것만 철학으로 다뤄질 수 있는 거고 논리적 규칙 법칙에 의해서 검증 가능한 것만 철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종교 뭐 예술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는 거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그 논리 실증주의 어떤 그런 풍조가 상당히 유행하던 어떤 그런 시기에 그거에 대한 반발,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실존주의가 등장했다라는 식으로 이 책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237쪽에 두 번째 문단, 실존주의 창시자로 거기 하경 읽어보겠습니다. 실존주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키르케고르 또한 마찬가지였다. 덴마크의 젊은 댄디였던 그는 해겔의 철학이 개인을 실생활에는 거의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인간은 끝없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존재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굳건한 신앙에 기대어 판단을 내리는 짓은 인간답지 못하다. 인간은 신 앞에선 단독자 같아야 한다. 자신의 결정이 상황이나 명령 등등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핑계대지 말고 신 앞에 홀로 서서 심판을 받는 기분으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 내리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삶의 중심을 국가는 사회가 아닌 나 자신에게 두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실존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서 출발했다.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해겔 같은 경우에 아까 그 국가를 위해 모든 어, 것을 해야 돼. 효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른바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가를 통해서 구현된다고 해결을 생각했던 거예요.
또 해결 같은 경우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이 이른바 변증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해결의 어떤 그런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나 종교로 이렇게 그 치환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요 실존주의자들은 아니다. 국가나 신앙에 기대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이 지금 내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그것들을 뭐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이 그 얘기하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그 명확하게 얘기하는 그 간단한 단어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플라톤의 이데아일 수도 있고 해겔의 절대 정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존은 지금 내가 여기에서 뭐 발 딛고 서 있는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 어떤 이상,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뭐를 생각하고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게 닥친 문제가 뭔지 이거를 고민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뭐 해야 된다? 선택하고 결단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러니까 하랑이하고 하경이가 앞으로 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가 옳다. 이걸 고민을 하는 그런 삶이 하나가 있을 수 있어.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2024년 11월 23일 날, 낮 11시 30분에 지금 하랑이 하경이의 고민이 뭐냐는 얘기야. 지금 하랑이 하경이가 도대체 뭐를 생각하고 뭐를 선택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더 뭐 해야 된다? 관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도대체 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냐라는 부분들이 238쪽에 나오는데 바로 그 해결했던 그런 부분들이 프로이센의 영광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독일의 히틀러가 게르만의 영광으로 치환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있었던 일들은 뭐라는 거야? 238쪽, 38쪽에 보니까 뭐가 발생해? 큰 역사 사건이. 어떤 역사 사실이 있었어? 해공화 공영권? 응? 아니, 대동아 공영권. 그거 누가 주장? 일본이 주장한 거야. 또 네. 그래서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역사 사건이 뭐냐고. 큰 사건이. 아, 1,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였다는 거야? 죽고 다치고 폐허만 남았다는 거야. 이른바 1, 2차 세계대전을 이 실존주의자들은 뭘로 보냐면 바로 국가주의, 어? 절대정신을 주장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충돌로 본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과정에서 그 이념과 명분에 의해서 개인들의 삶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238조 밑에서 셋째 줄, 다섯째 줄부터 쓰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긴 이긴 쪽에 있었던. 이긴 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전쟁은 고통일 뿐이었다. 자기 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자유세계를 지킬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죽은 아들은 그 부모에게 우주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다. 우주를 잃고 조국을 얻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전쟁은 거창한 국가와 민족의 이상이란 게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닫게 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삶의 자유다. 이를 강조하는 실존주의는 전쟁이 끝난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즉 전쟁의 국면에서 전쟁이 가능하게 했던 바로 국가와 민족이라는 그런 이상, 그 절대 정신을 내세우고 싸웠단 말이야. 그때는 그래서 그 미친 듯이 싸웠단 말이야. 근데 남은 게 뭐냐는 얘기야. 승전국이나 패전국이나 도대체 우리가 뭔 짓을 한 거냐는 얘기야. 그러면서 아까 하랑이가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그거지. 허무주의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위해서 이렇게 싸운 거지? 무슨 헛짓거리를 한 거지? 결국은 각자 개인의 어떤 개인의 자유, 삶과 자유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그 부분들. 그게 바로 이제 실존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존주의를 행하게 되면 그러면 과연 괜찮은 거냐?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런 부분만을 얘기하면 문제가 없는 거냐. 자, 244쪽. 그 챕터 거의 끝부분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학경이 현대사회는. 244쪽 셋째 줄. 현대사회는 실존주의가 그토록 갈망하던 개인의 의지와 지- 자유가 풍만한 시대다. 심지어 중환자에게조차도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약을 먹을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게 현대 자본주의 사회다. 그러나 과연 선택이 많아졌다 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자유로워졌다고 느끼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의 선택으로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강요는 사라지고 선택은 많아졌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여전히 주체적이지도 행복하지도 않다. 스스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는 실존주의는 그래서 여전히 가치 있는 울림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이러한 실존주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실존주의 사상들이 지배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대사회. 근데 이런 실존주의를 계속 하다 보면 각각 개개인의 어떤 그런 자유와 이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또 이른바 거시적인 큰 틀을 또 이렇게 놓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늘 인간은 이렇게 모순 속에 살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니까 늘 어느 중심 방향으로 가다 보면 또 뭔가 치우치게 되고, 그럼 또 그 반향이 또 이렇게 불게 되고, 이게 바로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던 해결이 절대정신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해결이 변증법이라는 방법론을 들고 나오거든요. 철학의 방법론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변증법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들이 가장 세상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다. 이른바 정반합이라고 하는 뭘 주장을 해. 근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반대로 가려고 그래. 근데 거기 가면 또다시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돌아오게 돼. 그럼 다시 요거가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 근데 이제 해결 같은 경우는 그런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서 점차적으로 자유라는 절대 정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역사의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고, 뭐 화랑이 같은 경우는 굳이 말하면 그거 자체가 계속 이랬다 저랬다 뭐 하는 꼴이 가짜다, 어? 우습다. 그리고 그거에 목매에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허무주의이고, 그 허무주의의 극단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러니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덜한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른바 그 뭐야, 그냥 침잠하는 삶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늘어지는 거야, 늘어지는. 우울한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허무주의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 근데 이제 반면 아까 선생님 그래서 이것들이 허무주의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사라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랑이한테 질문한 이유가 그런 그 허무주의의 극단에 있는 사람들 네,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랑이 뭐? 왜 음, 서문주의 좀 나뉘긴 하는데 그게 음, 수동적 수주의라는 거랑 능동적 서문주의라고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냥 우울하게 사는 거는 수동적 서문주의고 음, 거기에서 하나의 길을 찾고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걸 능동적 서문주의라고 하는데 음. 저는 그런 능동적 서문주의에 좀 가깝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답을 찾아가는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하경이가 얘기했던 것들이 프랑스 혁명. 네. 음.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 민주주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른바 근대주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건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손꼽는 것들이 바로 프랑스 혁명 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프랑스 혁명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 또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친 사상은 무엇인 건가? 또 반대로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새롭게 어떠한 사상이 태어났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은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8쪽 책에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 보면
사상적인 걸로만 놓고 보면 162쪽에 뭐와 뭐의 대립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왕권 신수설 사회계약서. 그렇죠. 왕권 신수설과 사회계약설의 대립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자, 왕권 신수설은 뭐고 사회계약설은 뭐야? 왕권 신수설은 왕권은 신이 준 것이다. 왕이 되는 것은 신이 왕에게 어, 준 권력이다. 그러니까 약간 전제 정치를 뒷받침해 준 거고, 사회계약설은 어, 왕이 될 권리는 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다. 국민과 이제 왕이 되겠다는 계약을 통해서 왕이 된 것이다. 권력은 국민에서부터 나온다. 이런. 그렇지. 그 부분이 너무나 큰 이야기라는 거야. 그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왕권 신설이 기본 시스템이었어. 왜 이 사람이 왕이냐? 왜 이 사람이 통치하느냐? 이 사람이 신에게서부터 뭐였다는 거야? 위탁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양권에서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천명.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거야. 그 천명을 받들어서 그가 황제가 되고 그가 왕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전면 거부하고 국가라는 것들은 뭐에 의해서 사회 계약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고 우리의 권리 각 개개인에게 주권이 있는데 그 개개인의 주권을 잠시 뭐 한 거다? 위탁 맡긴 거야 맡긴 거. 네가 내 대신 이걸 권리를 행사해서 권력을 행사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줘. 내가 맡긴 거야 위탁한 거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을 맺을 때 내가 그걸 맡길 때 그 맡기는 전제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가 대신 해줘. 라는 거였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겨. 응? 펀드 매니저 네가 이걸 갖고 투자를 잘해서 나에게 뭐 해달라는 거야? 이익을 달라는 거야. 근데 펀드 매니저가 자금 운용을 잘 못해. 손해를 끼쳐. 그럼 그 펀드 매니저 어떻게 해? 잘라요. 자르지. 요게 그 계약 관계란 말이야. 이게 그 펀드 매니저하고 이 개인의 어떤 그런 관계처럼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국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 이런 생각이 퍼지니, 아, 굳이 뭐가 없어도 돼? 왕이 없어도 되는 거지. 왕을 갈아치울 수 있는 거죠. 왕정을 폐지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전에는 이런 사회격선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왕이 신한테서 물려받았고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너무나 뭐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즉 지금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자유시장주의 경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한쪽은 자유시장주의에서 살고 있었고 또 한쪽이 공산주의에서 살고 있었어. 그 마르크스가 중요한 것들이 바로 공산주의라는 뭐를 아이디어를 낸 거야. 새로운 세상을 그린 거야. 아까 왕권 신수설의 어떤 그런 사회상에서 사회격선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새로운 사회를 했던 거잖아. 근데 현재 보면 공산주의는 어찌 되었건 간에, 물론 이제 이게 주장이 두 나뉘어. 하나는 공산주의는 이미 뭐였다? 역사적 실험의 결과 실패했다. 라고 얘기하는 쪽과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공산주의라는 것들이 일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으나, 하지만 진짜 공산주의가 앞으로 뭐 할 거다? 다시 올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소수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본주의 질서 속에 사는데 자본주의 질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뭐 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상이 있을 때 이 한계를 극복을 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옮겨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분명히 그 다음은 존재하지 않아? 그 다음이 존재할 것 같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 하기가. 하나. 지금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이 존재할 것 같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 존재하지 않을까요? 왜? 여태까지도 다른 계속 삶이 계속 바뀌었으니까. 존재했잖아. 계속 바뀌었잖아. 계속 바뀌었으니까
그럼 그 얘기는 앞으로도 뭐 할 거다? 바뀔 것이다. 바뀔 거다라는 게 기본값 아니겠냐는 얘기야. 그럼 도대체 그럼 뭘 어떻게 바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도 현대의 많은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지. 현실 사회를 진단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그 기본소득 캠페인이라는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 중에 하나인 거지. 그리고 그런 지점에 있어서 결국은 이게 사회 국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과거에 이랬다라는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현재 우리를 바라보고 현재 우리가 또 앞으로 미래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돼. 하나, 철학 역사를 만나다는 거에서 이 많은 철학자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 역사적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교양으로 여러분들이 쌓는 일이 하나 돼야 돼. 두 번째로는 조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들. 그렇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나와 미래의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 덧붙이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하랑이는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얘기했었어요. 그렇다면 하경이 역시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럼 나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서 내 인생을 바라볼 것인가, 세계를 바라볼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이런 책을 통해서 함께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하랑이, 하경이 나이, 이른바 사춘기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사실은 잘 해야 될, 치열하게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하경이 또 할 거야? 또, 해? 아니, 있었는데 말을 하셔서, 음, 아까 히틀러 그 얘기였는데 어차피 말을 하셔서 별로. 그래, 그래.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글쓰기이거든? 다음 주 글쓰기 시간이거든? 하경아 쌤이 숙제 못 할 것 같아. 제가 인스타에서 봤어요. 뭐해서 봤다고? 인스타. 아, 인스타에서 봤어? 그 뭐야, 그 숙제가. 철학가 한 명 정해서 정리하는. 맞습니다. 철학자 한 명 정해서 여러분들이 중학생, 여러분 친구들이 그 철학자에 대해서 잘 뭐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수쌤도 이 책 어려워. 이 책의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이 이 책은 뷔페야, 뷔페. 뷔페라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에요. 근데 어떤 전문점은 그 한 음식에 대해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씩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점에서 단점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책 속에 들어있는 관심 있는 철학자도 괜찮고 아니면 이 책 속에 없는 철학자도 좋고 또 여러분이 철학자 한 명을 골라서 그 철학자가 어떠한 철학상을 갖고 있는지를 중학생 친구들이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을 쓰고 근데 거기에만 끝인다라면 의미가 없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철학을 갖게 되었나. 이 책과 같은 아이디어지. 그 철학을 갖게 된 배경,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철학이 갖는 현재의 의미, 그 철학에 대한 평가. 요 세 가지 요소가 여러분 글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됐어? 네, 질문 하나 다음 주 글쓰기 숙제가 돼서. 네. 확인. 해도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늘 우리의 글쓰기의 특징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쓰라는 게 아니야. 조사하는 글쓰기, 공부하는 글쓰기.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글쓰기를 하려면 먼저 자기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야 되지.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쌀이 있고 밥통이 있고 밥이 되는 거야. 여러분은 뭐야? 밥통인 거야, 밥통. 근데 밥통만 갖고 밥이 안 돼. 밥통에서 여러분이 뭘 구해야 돼? 쌀과 물을 구해와야 돼. 그 여러분 밥통에 의해서 그 쌀과 물을 뭘로? 쌀밥으로 여러분이 변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글쓰기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그냥 네.